소장님, 뭐 하십니까? 밀어버리세요. 돈 더 달라고 떼쓰는 노인네 봐줄 시간 없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공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건설사 회장 데이비드 킴은 포크레인 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낡은 대문을 부여잡고 울부짖는 저 초라한 노인을 당장 끌어내라는 지시였죠. 하지만 데이비드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돈에 미친 알박기 노인이라며 경멸하고 있는 저 여자가 매일 밤 자신의 꿈에 나와 울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가락에 지문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오직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사실도요. 과연 데이비드는 자신의 명령으로 집이 무너지기 전에 49년 동안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기적 같은 만남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주민센터.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창구 안쪽까지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들이 춤추는 게 보일 정도로 건조한 날이었습니다. 그 정적을 찢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삐빅 마이너스 인식 실패입니다. 창구에 앉은 20대 여직원은 난처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12번째 시도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옆에 놓인 물티슈를 한 장 더 뽑아 할머니의 손가락을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하얗게 일어난 각질이 떨어져 나갔지만 붉게 달아오른 손가락 끝은 여전히 매끄럽기만 했습니다. 직원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지문이 너무 없으셔서 인식이 아예 안 돼요. 혹시 최근에 독한 락스 같은 걸 맨손으로 만지셨어요? 박순남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부끄러움에 주름진 귀밑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니요, 미안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려. 늙어서 살가죽도 다 닳았나벼. 순남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갈 듯 작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나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49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긴 잔인한 훈장이었습니다. 1976년 3월 5살 아들 민우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순남은 미친 사람처럼 서울 바닥을 헤맸습니다. 매일 밤 전단지를 수백 장씩 인쇄하고 그 거친 시멘트 담벼락에 풀칠해 붙이느라 10손가락 끝이 닳고 닳아 아예 지문이라는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반들반들해진 손끝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어미가 바친 재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럼 인감증명서는 못 되는 건가? 네, 지금 상태로는 본인 확인이 안 돼서요. 도장 가져오셔서 창구에서 직접 처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요, 내가 미안하지. 바쁜 아가씨 시간만 뺏고. 내 얼른 가서 도장 찾아올게. 순남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라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순남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문 없는 손이 아들을 잃어버린 죄인의 낙인처럼 느껴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를 빠져나온 순남은 옷깃을 파고드는 3월의 꽃샘 추위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앙상한 가로수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건물 벽에 기대어 세워두었던 낡은 유모차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아기 대신 주워 모은 폐지박스와 빈 소주병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바퀴 하나가 고장나 덜덜거리는 유모차는 순남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친구였습니다.
후 가자. 우리 민우 기다리겠다. 순남은 익숙하게 유모차를 밀며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이 떠나버린 동네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깨진 유리창, 붉은색 라카 스프레이로 철거, X라고 거칠게 적힌 담벼락들. 그 폐허 속을 걷는 순남의 구분 등은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고장난 유모차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텅 빈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순남은 쉬지 않았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에 혹시라도 민우가 왔다 갔을까봐 그녀의 마음은 늘 조바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네 어기 슈퍼 앞 평상에는 아직 떠나지 않은 몇몇 노인들이 모여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철거 보상금 문제로 시위를 하다가 지쳐 쉬고 있는 동네 토박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오는 순남이 들어왔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입가에 묻은 막걸리를 닦으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어이, 이씨. 저기 봐. 저 할망구 또 지나가네. 보상금 20억을 준대도 안 나간다는 그 독종이야. 옆에 있던 이씨 할머니가 부침개를 뒤집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이고, 욕심도 팔자라더니. 다 늙어서 그 돈 싸 짊어지고 저승 갈 것도 아니면서 왜 저런데? 자식도 없다며? 없긴 왜 없어? 옛날에 잃어버렸다는데 50년이 다 되도록 안 나타나는 거 보면 죽었거나 버린 거지 뭐. 귀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원. 내 말이 그 말이야. 저 할망구 때문에 우리까지 철거 늦어지고 이게 뭐야. 아주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어. 바람을 타고 날아온 비수 같은 말들이 순남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욕심쟁이, 노망난 노인, 죽은 자식.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순남은 유모차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내 아들은 살아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억울함에 목구멍이 뜨거워졌지만 순남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꾹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민우가 올 때까지는 내가 무슨 욕을 먹어도 이 집을 지켜야 해. 내가 여기서 싸우면 우리 민우가 올 길이 막혀. 순남은 못 들은 척 그저 묵묵히 바닥만 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껌 자국 하나하나를 세며 그녀는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순남이 도착한 곳은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섬처럼 덩그러니 남은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양옆의 집들은 이미 포크레인에 뜯겨나가 흉물스러운 철근 뼈대를 앙상하게 드러내고 있었지만 순남의 집만은 기이할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특히 대문은 49년 전 유행했던 촌스러운 옥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질 때마다 순남이 덧칠하고 또 덧칠해 그 집 대문만 시간이 멈춘 듯 선명한 옥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대문 옆 기둥에는 박순남이라는 문패 대신 김민우 옷에 찼습니다라는 빛바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남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며 대문을 향해 나직이 혼잣말을 건넸다. 민우야, 엄마 왔다. 대문 색깔 오늘도 예쁘지? 49년 전이랑 똑같아. 내가 헷갈릴까봐 엄마가 어제 또 칠했어.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1976년 3월 5일 5살 배기 민우가 옥색 단추가 달린 베네 저고리를 입고 이 대문을 열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기억을 더듬어 찾아올 아들이 집이 없어진 것을 보고 발길을 돌릴까봐 순남은 20억이라는 거액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20억은 종이 조각보다 못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좌표가 사라지면 아들과의 마지막 끈도 끊어지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마당에는 자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매일 아침 순남이 손으로 풀을 뽑고 빗자루질을 해놓은 덕분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평상 위에는 49년 전 민우가 가지고 놀던 빨간색 플라스틱 트럭 장난감이 햇빛에 바랜 채 놓여 있었습니다. 바퀴 하나가 빠진 낡은 트럭. 그것은 이 집의 또 다른 주인이었습니다. 순남은 폐지 가득한 유모차를 한쪽에 세워두고 트럭 장난감을 집어들었습니다. 옷소매로 장난감에 묻은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우리 민우 트럭 좋아했지. 붕붕거리면서 마당을 뱅글뱅글 돌았는데 이거 가지고 놀다 보면 금방 올 거야. 그치? 순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텅 빈 마당을 채우는 건 오직 그녀의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다림, 매일 반복되는 실망. 하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모레면 민우를 잃어버린 날이자 민우의 생일인 3월 5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골목길의 정적을 깨고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트럭이나 공사 차량의 거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묵직하게 깔리는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자갈을 밟는 타이어 소리조차 묵직했습니다. 순남은 닫고 있던 장난감을 내려놓고 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회색빛 공사장과 번쩍이는 검은 차체는 지독히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차는 정확히 순남의 옥색 대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순남은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용역인가? 아니야. 저런 차는 처음 보는데. 운전석에서 기사가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날 선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선글라스 너머로 옥색 대문을 쏘아보는 남자. 건설사 회장 데이비드 킴이었습니다. 그는 코를 찌르는 매캐한 흙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하얀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49년을 기다린 순남의 집을 마치 썩은 이빨을 바라보듯 혐오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수십 장의 철거 개고장도 용역들의 거친 협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보고에 결국 그는 이 지긋지긋한 알박기 전쟁을 제 손으로 직접 끝내기로 결심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돈 몇 푼 더 받으려는 그 탐욕이 자신의 가장 아픈 트라우마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49년의 침묵을 깰 거대한 폭풍이 바야흐로 순남의 집 앞에 당도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발 아래 펼쳐진 도시는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펜트하우스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으윽.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데이비드 킴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잠옷이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축 늘어져 이마를 덮었습니다. 55살의 냉철한 기업 사냥꾼, 수조원의 자금을 움직이며 건설업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그였지만 꿈속에서만은 여전히 49년 전에 무력한 5살 꼬마였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던 1976년 3월의 어느 낯선 항구. 회색빛 하늘 아래 갈매기들이 날카롭게 울어대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찌르던 그날. 낯선 서양인의 품에 안긴 어린 민우는 울며 불며
허공을 향해 팔을 뻗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마. 나 무서워. 엄마. 하지만 꿈속의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낡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누런 돈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보다 돈봉투를 더 소중하게 움켜쥐던 그 뒷모습. 그때 입양 브로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어린 민우의 가슴을, 아니 지금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데이비드를 후벼 팠습니다. 잘 들어. 내 엄마가 돈 받고 널 팔았어. 가난한 한국 여자들은 다 그래. 돈 앞에선 자식도 없는 거야. 널 버린 거라고. 데이비드는 떨리는 손으로 협탁을 더듬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크리스털 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카펫 위로 흩어졌지만 데이비드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으스러지도록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49년이 지났지만 돈 때문에 자식을 팔았다는 그 말은 여전히 그를 옥죄는 저주이자 족쇄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성공한 사업가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밑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버림받은 상처에 갇힌 늙은 고아일 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찬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피부에 닿자 그제야 현실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그는 천천히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팔 팔뚝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화상 흉터. 어머니가 끓인 국에 데었다고 했던 그 흔적. 어린 적에는 어머니가 호호 불어주며 약을 발라주던 사랑의 기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팔려가던 그날 그 흉터는 하자 있는 물건이라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이 흉터는 학대와 방임 그리고 배신의 증거처럼 느껴져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린 여자나 돈 더 달라고 버티는 노인이나 다 똑같은 쓰레기들이야. 데이비드는 수건으로 거칠게 얼굴을 닦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재개발 구역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도시 개발의 한가운데 유일하게 불이 켜진 낡은 옥색 지붕집 한 채. 내일이면 자신이 직접 찾아가 끝장을 낼 그곳이 마치 자신의 악몽이 시작된 근원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의 눈빛이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과는 정반대의 세상인 도시의 뒷골목. 매캐한 담배 연기가 자욱한 지하 불법 도박장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내 돈. 이거 사기야. 너네가 판짰지? 순남의 시동생이자 데이비드의 삼촌인 강만수가 핏발선 눈으로 테이블 위를 덮쳤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헝클어진 머리와 땀에 쩐 셔츠, 그리고 초조함으로 물어뜯은 손톱.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이, 강씨 아저씨. 점잖게 좀 놉시다. 돈 잃고 매너까지 잃으면 쓰나? 깨끗하게 인정하고 나가. 건장한 기도들이 강만수의 양팔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강만수는 허공에 발길질을 해대며 악을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거 나. 내 돈 내놔. 너네가 밑장 뺐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철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강만수는 차가운 빗물이 고인 골목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한때는 고급이었을 양복은
흙탕물 범벅이 되었고 무릎이 까져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아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검은 구두의 남자였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강만수의 심장은 쪼그라들었습니다. 강 선생님, 오늘이 이자 갚는 날인 거 안 잊으셨죠? 사채업자의 나직한 목소리에 강만수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 사채업자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저기, 김 사장, 내가 내일이면 해결돼. 진짜야. 이번엔 진짜라고. 맨날 내일. 우리 애들이 강 선생님 손가락이 10개나 필요한지 궁금해하던데. 오늘 못 갚으면 손가락 하나 두고 가셔야지. 사채업자가 구두 굽으로 강만수의 손등을 지그시 밟았습니다. 으악. 강만수가 비명을 질렀지만 골목길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강만수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동아줄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형수, 우리 형수 집 보상금이 20억이야. 20억이 나온다고. 뭐, 20억? 사채업자의 발이 멈췄습니다. 강만수는 살았다 싶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 알박기 노인네, 내가 시동생이야. 유일한 보호자라고. 치매 진단서만 끊으면 그 돈 다 내 거야. 내가 법정 대리인이 되면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20억 받아서 원금이랑 이자까지 싹 갚을게. 제발. 강만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려달라고 빌던 비굴함은 사라지고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의 표정만이 남았습니다. 사실 순남은 멀쩡했습니다. 죽은 아들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남들에게 기행으로 보였을 뿐 그녀의 정신은 누구보다 맑았습니다. 하지만 강만수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형수는 그저 자신의 빚을 갚아줄 걸어다니는 돈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49년 전 도박빚에 쫓기던 그가 5살 조카 민우를 500달러의 입양 브로커에게 넘기고 형수에게는 아이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부터 그는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채업자가 발을 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딱 3일 준다. 3일 안에 그 20억 못 가져오면 그때는 손가락이 아니라 콩팥이야. 사채업자가 사라지자 강만수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 요양원 가서 편하게 사셔야죠. 이 동생이 다 알아서 모실 테니까. 20억이면 형수님 평생 호강하고 나도 빚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강만수는 킬킬거리며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순남의 집 안방 서랍에서 몰래 훔쳐온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왔다는 회장놈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던데. 강만수는 조합 사무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돈만 아는 냉혈한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데이비드 킴. 하지만 강만수의 입가에는 오히려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그 회장은 알박기 노인을 제일 싫어할 거 아냐? 내가 나서서 형수를 쫓아내주겠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 20억도 챙기고 회장한테 해결사 노릇해서 사례금도 받고 일석이조야. 운명의 장난은 가혹했습니다. 강만수는 자신이 500달러에 팔아넘긴 조카가 바로 그 냉혈한 회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호텔 창가에서 차가운 위스키를 들이키며 강만수는 냄새나는 뒷골목에서 탐욕의 계획을 세우며
그리고 순남은 차가운 방바닥에서 각기 다른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낡은 앨범 속 빛바랜 아기 사진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기 민우의 얼굴이 자꾸만 번져 보였습니다. 민우야, 오늘따라 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순남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낡은 옥색 대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개발 구역에는 폭풍 전야 같은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뿌연 흙먼지를 가르며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폐허가 된 회색빛 공사장 한가운데서 번쩍이는 검은 차체는 지독히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날 선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은 데이비드 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매캐한 흙냄새와 시멘트 가루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막는 그의 동작에는 이 가난하고 더러운 장소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흉물처럼 혹은 고고한 섬처럼 홀로 남은 옥색 대문의 집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철거된 잔해들 사이에서 그 집은 마치 말끔한 도심에 박힌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현장 소장이 굽신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 저 집입니다. 벌써 10번째 계고장을 보냈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아주 막무가내예요. 돈을 더 달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노망이 난 건지 도통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데이비드는 차갑게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이 경멸로 차가웠습니다. 돈이겠죠.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제가 직접 처리하죠. 데이비드는 성큼성큼 옥색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최고급 구두가 바닥에 널린 깨진 벽돌 조각을 아작 소리나게 밟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49년을 버텨온 순남의 끈질긴 기다림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그덕 녹슨 대문이 열리더니 순남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낡은 스웨터에 짝이 맞지 않는 슬리퍼. 한눈에 봐도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는 고급 승용차와 수행원들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왔음을 알아챘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순남은 맨발이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달려와 데이비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행원들이 급히 제지하려 했지만 데이비드는 손을 들어 그들을 물렸습니다. 그는 꼿꼿이 서서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린 노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박순남 씨입니까? 네.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을 허무는 거 딱 며칠만 미뤄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순남의 거친 손이 데이비드의 매끄러운 바짓단을 부여잡았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진 그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이 자신의 최고급 원단을 더럽히자 데이비드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불쾌하다는 듯 다리를 뒤로 뺐습니다. 이건 놓으세요. 돈 때문입니까? 20억도 부족해서 이러시는 겁니까?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10원 한 장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날짜만 좀 봐주세요. 3월 5일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순남의 입에서 나온 날짜에 데이비드의 표정이 석고상처럼 굳어졌습니다. 3월 5일. 그날은 데이비드의 생일이자 49년 전 자신이 버림받은 날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데이비드의 머릿속에 혹시 하는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49년 동안 쌓아온 불신의 벽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연일 뿐이다. 아니면 그 재개발 조합장이라던 강만수 말대로 내 뒷조사를 했거나 어제 호텔 로비로 찾아와 굽신거리던 남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이 동네의 회장님 생일이며 어릴 때 입양된 사연까지 줄줄 꿰고 다니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뒷조사에서 가족인 척 접근하면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데이비드의 눈빛이 다시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왜 하필 3월 5일입니까? 우리 아들 우리 민우 생일이에요. 그날 집 나간 아이가 돌아올지도 몰라요. 49년 동안 기다렸어요. 순남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데이비드에게는 그저 조합장이 경고했던 고단수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그만하시죠. 감성파리에 넘어갈 사람 아닙니다. 법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철수해. 차갑게 명령을 내리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순남의 절규 섞인 혼잣말이 바람을 타고 데이비드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이고, 민우야, 그날 하필이면 날도 추운데 옥색 단추 달린 베넷 저고리 하나 입고 나갔는데 얼마나 추웠을까? 데이비드의 걸음이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옥색 단추? 무의식적으로 손이 양복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던 반으로 깨진 옥색 단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베넷 저고리 색깔까지는 몰라도 단추라는 디테일까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이끌림이 그를 옥색 대문 앞으로 한 걸음 내딛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또다시 강만수의 경고가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입양 브로커 놈들이 애들 팔 때 썼던 인상착의 장부, 그걸 노인네들한테 팝니다. 흉터, 옷차림, 심지어 주머니에 뭘 넣고 있었는지까지 달달 외워서 아들 흉내를 낸다고요. 데이비드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군, 브로커 놈들이 내 정보를 팔았어. 그는 안주머니 속의 단추를 으스러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저 노인이 옥색 단추를 알고 있는 건 자신이 진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강만수가 말한 대로 정보를 사서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옥색 단추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치밀해. 그 조합장 놈이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속을 뻔했어. 그는 애써 그 불길한 예감을 짓밟아 버리려는 듯 구두 끝으로 바닥을 탁탁 털어냈습니다. 브로커한테 정보를 아주 비싸게 사셨나 봅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디테일은 훌륭했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내 추억을 돈으로 흥정하려 들다니. 데이비드는 씹어뱉듯 말을 남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해. 당장. 잠깐만요. 회장님. 차는 매정하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안주머니에서 옥색 단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그리움이 아니라 사기꾼에 대한 분노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해. 그는 단추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이틀. 그가 팔려갔던, 그리고 그가 태어났던 3월 5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인 3월 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찌푸려 있었고 칼날 같은 삭풍이 재개발 구역의 폐허를 휘감으며 스산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데이비드 킴은 임시 집무실 창가에 서서 핏발선 눈으로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전 9시, 49년 전 바로 이 시간 5살 민우는 낯선 여자의 등에 업혀 입양 브로커에게 넘겨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축복받은 날이어야 했지만 그에게 3월 5일은 자신의 몸에 $500라는 가격표가 붙어 팔려간 저주스러운 날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의 전화벨이 무거운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만수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거칠게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강만수 씨. 상황 어떻습니까? 수화기 너머 강만수의 목소리는 짐짓 다급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물론 철저히 연출된 비열한 연기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노인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어제까지는 얌전하더니 오늘 3월 5일이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네요. 본색이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돈입니다. 보상금 30억. 현찰로 30억을 지금 당장 가져오지 않으면 가스통을 터뜨려 인부들과 다 같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아주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지금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강만수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데이비드는 아직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순남의 처절한 눈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30억이라니. 그게 사실입니까? 할머니가 정말 가스통이라도 들고 나왔단 말입니까?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방금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목숨 걸고 몰래 찍은 겁니다. 강만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데이비드의 휴대폰이 지잉 마이너스하고 울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수화기를 든 채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전송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거실 한복판에 시뻘건 LPG 가스통 2개와 휘발유통이 위협적으로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순남이 라이터를 든 채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강만수가 며칠 전 형수님 가스통 좀 치우게 여기 서봐요. 위험하니까 라이터는 내가 챙길게요라며 교묘하게 연출해서 찍어둔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알리 없는 데이비드의 눈에는 돈에 미쳐 공사장을 폭파하려는 광기 어린 노인의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30억? 사진을 본 순간 데이비드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49년 전 자신을 $500에 팔아넘겼다는 브로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어. 어제 흘린 그 눈물도 옥색 단추 이야기도 전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연기였군. 내 생일에 또다시 돈으로 나를 모욕해?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수화기에 대고 명령했습니다. 협상 없습니다. 더 이상 저런 파렴치한 사기꾼에게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요. 즉시 집행하세요. 사고가 나도 제가 책임집니다. 당장 밀어버리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강만수는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그는 현장 소장에게 손짓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들었지? 회장님 명령이다. 싹 다 밀어버려. 저 할망구 끌어내. 거대한 포크레인 2대가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순남의 옥색 대문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우웅 마이너스 하는 기계음과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대문을 닫고 있던 순남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땅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안 돼. 안 된다. 이놈들아, 비켜라. 순남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집채만한 강철 괴물 앞에서 칠순 노인의 저항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용역 깡패들이 달려들어 순남의 팔을 꺾고 질질 끌어냈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나오라고. 이거 나. 저 집 무너지면 우리 민우가 집을 못 찾는다고. 49년을 기다렸는데. 순남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용역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용역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놓친 틈을 타 순남은 기어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달려간 곳은 금고가 있는 안방도 장롱속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에는 삐뚤빼뚤한 칼자국들이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우 3살, 민우 4살, 민우 5살. 가난해서 사진관 한 번 못 데려갔던 시절 아들이 자랄 때마다 키를 재주던 세상에 하나뿐인 성장 기록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후에도 순남은 그 기둥을 닦고 또 닦으며 49년을 버텼습니다. 기둥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멈춰버린 아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순남은 준비해둔 밧줄로 자신의 허리와 기둥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매듭을 묶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못 부숴 이 기둥은 절대 안 돼. 이걸 부수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그녀의 눈빛은 살기가 돌만큼 형형했습니다. 그 처절한 기세에 포크레인 기사마저 주춤하며 레버를 놓았습니다. 현장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돈 받고 하는 일이라지만 사람을 기둥에 매달아 놓고 집을 부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초조해진 건 강만수였습니다. 데이비드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끝내야 했습니다. 만약 데이비드가 저 기둥의 글씨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자신이 거짓 보고를 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20억은커녕 감옥에 갈 판이었습니다. 뭐들 하고 있어. 빨리 안 끌어내고. 회장님 오시기 전에 끝내란 말이야. 저거 다 쇼야, 쇼? 결국 강만수가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순남에게 다가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형수님 제발 좀 잊어버리쇼 좀.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고. 순남이 강만수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강만수의 눈빛이 살기를 띠며 번뜩였습니다. 에이씨, 곱게 말로 할 때 들을 것이지. 늙은이가 힘만 세가지고. 강만수는 있는 힘껏 순남을 밀쳤습니다. 힘없이 튕겨나간 순남의 몸이 허공을 갈랐고 그녀의 머리가 거실 시멘트 바닥 모서리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찢어진 이마에서 붉은 선혈이 흘러내려 순남의 눈을 가렸습니다. 세상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형수님, 강만수는 비명을 지르는 척하며 뒤로 물러나 용역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작업해. 밀어버려. 쓰러진 순남의 흐릿한 시야 위로 포크레인의 거대한 삼날이 사형 선고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약속 못 지켰어. 집을 못 지켰어. 순남은 바닥에 흩어진 흙먼지를 지문 없는 손으로 긁으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 순간 콰광 마이너스 포크레인이 거실 벽을 강타했습니다. 49년의 기다림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벽돌이 무너지고 먼지가 피어오르는 그 혼돈 속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벽지 뒤에 숨죽여 있던 수천 장의 종이들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거실 벽면이 종이장처럼 힘없이 뜯겨나갔습니다. 49년의 세월을 버텨온 시멘트 벽이 무너져 내리자 자욱한 흙먼지가 폭풍처럼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습니다. 현장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도 용역들도 그리고 때마침 찾아온 데이비드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흙먼지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자 무너진 벽의 잔해 속에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눈이었습니다. 49년 묵은 누런 종이 눈. 순남이 평생을 바쳐 쓴 수만 장의 육필 전단지가 찢어진 벽지 뒤에서 터져나와 봄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아들 데이비드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가슴 위로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돈으로 처발라진 20억짜리 아파트보다 더 비싼 어머니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걸어오던 데이비드의 발치에도 종이 한 장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종이는 그의 구두 끝에 걸렸습니다. 데이비드는 무심코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인쇄소에서 찍어낸 매끈한 전단지가 아니었습니다. 갱지에 꾹꾹 눌러 쓴 낡고 빛바랜 육필 전단지였습니다. 1976년 3월 내 아들 민우를 찾아주세요. 5살. 옥색 단추 베넷 저고리 착용.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홀린 듯 허공에서 춤추는 또 다른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빗물에 번지고 햇빛에 바랬지만 글씨에 담긴 절박함은 선명했습니다. 1986년 5월 오른쪽 팔뚝에 붉은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바람의 나라와 그의 가슴에 부딪힌 또 다른 종이에는 어머니의 피눈물이 잉크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1996년 12월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2024년 3월 내 숨이 붙어있는 한 기다릴게.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다, 내 아들. 49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순남은 가난해서 전단지를 인쇄할 돈을 아끼려고 직접 손으로 쓰고 또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전단지는 잃어버릴까봐 혹은 아들이 돌아오면 보여주려고 벽지 뒤에 겹겹이 붙여 보관해 왔던 것입니다. 그 낡은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49년 세월과 한이 응축된 거대한 편지 봉투였습니다. 아, 데이비드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았다는 브로커의 말, 돈 더 받으려고 버틴다는 강만수의 말.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해 인생을 송두리째 갈아 넣었던 것입니다. 그때 흙더미 속에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강만수에게 밀쳐져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순남이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이마에서 흐르는 붉은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바닥을 기어다니며 흩날리는 전단지를 허겁지겁 줍고 있었습니다. 안 돼, 우리 민우 찾을 건데, 이거 날아가면 안 되는데. 순남은 미친 사람처럼 전단지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자 그녀는 울부짖으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피가 위험해요. 용역 직원이 말리려 다가갔지만 순남은 그를 뿌리치고 데이비드의 구두 발치에 떨어진 전단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데이비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듯 오직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세요. 제발 주세요. 우리 아들 찾을 종이에요. 돈은 다 가져가도 되니까 이건 주세요. 데이비드의 시선이 자신의 바짓단을 부여잡은 순남의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그 손. 10손가락의 지문이 모두 닳아 반들반들해진 그 기형적인 손끝. 49년 동안 이 거친 손으로 얼마나 많은 벽을 문지르고 얼마나 많은 전단지를 풀칠했기에 지문마저 사라져버린 걸까?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신체마저 지워버린 어머니. 데이비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이 닿는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남이 고개를 들어 낯선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과 피로 얼룩진 흐릿한 시야 속에 울고 있는 중년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하지만 너무나 낯선 얼굴. 데이비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와이셔츠 소매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피부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화상 자국. 5살 때 펄펄 끓는 국 냄비에 데웠던 그 흉터. 어머니가 호호 불어주며 눈물 흘리던 그 흉터가 49년 만에 재개발 구역의 폐허 속에서 햇빛을 보았습니다. 순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 속 문구 오른팔의 화상 흉터와 데이비드의 팔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지문 없는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아들의 흉터에 닿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애처로웠습니다. 민훈이 갈라진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49년을 참아온 질문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민우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흙투성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순남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있다가 아들의 흉터를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더듬으며 확신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았구나. 내 새끼가 살아서 돌아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왔어. 피 묻은 어머니의 손과 눈물 젖은 아들의 얼굴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장 소장도 무자비했던 용역 깡패들도 모두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크레인의 엔진 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구석에 숨어있던 강만수만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저놈이 진짜 민우라고? 그럼 내 20억은? 내 빚은? 강만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그의 눈빛이 강만수가 숨어있는 쪽을 향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서울대학병원 VVIP 병실.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마에 하얀 붕대를 감은 순남은 링거줄이 꽂힌 손으로 아들의 손을 생명줄처럼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손을 놓으면 49년 만에 기적처럼 돌아온 아들이
또다시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려운 듯 했습니다. 민우야, 내 새끼 많이 아팠지? 그 먼 땅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순남의 거친 손가락이 데이비드의 오른팔에 난 붉은 화상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지문이 닳아 반들반들해진 어머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데이비드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냉철한 가면은 벗겨지고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던 5살 아이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감격스러운 상봉의 기쁨 속에서도 데이비드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눈을 닫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만 이 지옥 같은 오해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저를 위해서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해요. 그래, 뭐든 물어봐라. 내 다 말해주마. 그날 49년 전 3월 5일이요. 입양 브로커는 분명히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돈을 받고 저를 넘겼다고요. 가난해서 키울 자신이 없다고 고작 $500에 저를 팔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순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는 것도 잊은 채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무슨 천벌 받을 소리냐? 내가 너를 돈 받고 팔다니. 내 살을 베어내서라도 너를 먹일 판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10원 한 장 구경한 적 없다. 그럼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기억하는 건 삼촌 손을 잡고 나갔던 것뿐이에요. 그래, 맞다. 그날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집안이 난장판이었어. 정신이 없는데 도련님이 너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겠다고 데리고 나갔어. 자기가 민우 데리고 피했다가 잠잠해지면 오겠다고 했단 말이야. 순남의 목소리가 격한 감정으로 떨려왔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도련님이 혼자서 빈손으로 돌아왔어. 흙투성이가 되어서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 내가 강가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다고.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고. 강물이요? 삼촌이 제가 죽었다고 했나요? 그래. 시체도 못 찾았다고. 강물이 너무 불어서 손 쓸 틈도 없었다고 하더라. 내가 미친년처럼 며칠 밤낮을 강가만 뒤지고 다니니까 도련님이 나중에 그러더라.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내가 너를 그 차가운 강물에 묻고 49년을 살았는데. 순남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통곡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만수, 삼촌이 양쪽을 다 속인 거야. 강만수는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익사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포기하게 만들고 브로커에게는 엄마가 아이를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입양을 성사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아이의 몸값 $500를 가로챈 것입니다. 49년 동안 어머니를 지옥 속에 가두고 자신을 고아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옆에서 은인 행세를 하던 삼촌이었다니. 데이비드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간직해온 1976년 입양 친권 포기 각서 원본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봉투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 맨 아래 보호자 서명란에는 흘려 쓴 영어 이니셜과 악필 서명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글로 서명이 되어 있었지만 워낙 갈겨 쓴 탓에 그동안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급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강만수가 제출했던 보상금 위임장 사진 찍어서 당장 보내. 지금 당장. 잠시 후 데이비드의 휴대폰으로 사진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데이비드는 49년 전의 낡은 각서와 방금 도착한 강만수의 위임장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한글 서명에서 만자의 마지막 획을 길게 늘어뜨려 꼬리를 만드는 그 독특한 필체. 4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의 손버릇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서명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똑같아. 49년 전 어린 조카를 $500에 팔아넘기고 서명한 그 손으로 오늘은 늙은 형수의 보상금 20억을 가로채기 위해 또다시 서명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 삼촌이. 강만수가 범인이에요. 이자가 어머니와 저를 생이별시키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어요.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련님이. 만수가 그럴 리가. 아니야, 생각해보니 그날 도련님이 도박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설마 돈 때문에 내 새끼를 팔아먹은 거야? 짐승만도 못한 놈. 순남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그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가 흘린 49년의 피눈물. 1000배, 10,000배로 돌려줄 겁니다. 데이비드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입양아가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심판자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준비해. 사기, 유괴, 횡령. 걸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걸어. 그리고 강만수 그 자식, 내일 내 사무실로 부르게 만들어. 덫을 놓을 거야. 어떤 명분으로 부를까요, 회장님? 돈 냄새를 맡게 해. 아주 큰 돈. 놈이 거절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 전화를 끄는 데이비드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서늘한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만수, 기대해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돈 때문에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 병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반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데이비드 킴의 임시 집무실에는 무거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데이비드는 창밖으로 보이는 폐허가 된 순남의 집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형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9년의 한을 풀기 위한 마지막 덫이 준비된 것입니다. 비서의 안내와 함께 문이 열리고 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면서도 탐욕스러운 눈으로 사무실의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훑어보았습니다. 어제 공사장에서 형수를 밀쳐 피를 보게 한 죄책감 따위는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의 비릿한 웃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조카님. 아니, 회장님. 어제는 참 난리가 아니었죠? 그나저나 형수님. 아니, 어머니랑은 오해를 좀 푸셨습니까? 강만수는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데이비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데이비드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도저히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드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네, 삼촌. 덕분에 어머니와 잘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잘 받고 계시고요. 앉으세요. 데이비드는 턱짓으로 맞은편 가죽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하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강만수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삼촌, 사실 제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저를 그곳으로 보내준 은인 덕분입니다. 데이비드의 말에 강만수의 눈동자가 의아함으로 흔들렸습니다. 은인이라니? 저를 입양하신 양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가난한 한국에서 저를 구해주고 더 넓은 세상인 미국으로 보내준 분을 찾으면 사례금으로 10억 원을 드리라고요. 강만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20억 보상금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협박당하던 그에게 눈앞의 10억은 구제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쐐기를 박듯 봉투에서 수표 한 장을 살짝 꺼내 보였습니다. 일금 10억 원 정. 그 숫자 뒤에 붙은 0의 개수가 강만수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양 서류에 이름이 없어서 누구인지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어머니가 저를 보내신 걸까요? 어머니가 보내신 거라면 이 돈은 어머니께 드려야 하는데. 아니야. 강만수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금이 형수의 손에 들어간다는 상상만으로도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탐욕이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형수는 아무것도 몰라. 그 여자는 평생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감히 10억이 어떤 돈인데. 그럼 도대체 누가 저를 보낸 겁니까? 데이비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강만수는 침을 튀기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10억 원이 눈앞에서 날아갈까봐 안달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나야. 바로 나라고. 내가 널 미국으로 보냈어. 삼촌이요? 정말입니까? 그래. 49년 전에 형님 죽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 형수는 능력도 없지. 너는 굶어 죽게 생겼지. 그래서 내가 이 삼촌이 눈 딱 감고 너 잘 살라고 미국으로 보낸 거야. 내가 바로 그 은인이야. 강만수는 자신의 추악한 유괴 범죄를 구원으로 포장하며 뻔뻔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범죄라는 자각조차 없는 순도 100%의 악인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입가에 싸늘한 비소가 스쳤습니다. 걸려들었어. 녹음기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표정을 차갑게 굳히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였다고요? 정말 저를 사랑해서 보내신 겁니까? 그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있겠냐? 다 너를 친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럼 500달러는 뭡니까? 뭐? 강만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10억 원을 꿈꾸며 상기되었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데이비드는 품에서 낡은 입양 서류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제 입양 기록 구석에 아주 작게 메모가 남아있더군요. $달러 500. 입양 브로커한테 저를 넘기면서 받으신 그 돈, 그것도 저를 위해서 받으신 겁니까? 당황한 강만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데이비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만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강만수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제 몸값 $500, 그 돈으로 뭘 하셨죠?
도박 빚 갚으셨나요? 아니면 술 사드셨나요? 그게 아니라 형수 쌀이라도 사주려고. 거짓말. 데이비드의 억눌려왔던 분노가 벼락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쾅! 그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자 강만수가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유리잔이 흔들릴 정도로 거대한 분노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49년을 지옥에서 사셨어.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전단지를 붙이셨다고. 그런데 당신은 10억이 탐나서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조카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다 오해다. 강만수는 바들바들 떨며 손을 비볐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해? 그래,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실컷 설명해 보시지. 데이비드는 책상 위에 있던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리고 있던 블라인드가 천천히 걷혔습니다. 유리병 너머 옆방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 2명과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휠체어에 앉은 순남 할머니가 분노에 찬 눈으로 시동생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강만수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탐욕이라는 미끼를 문 쥐는 이제 도간에 갇혀버렸습니다. 데이비드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강만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끝났어, 강만수. 이제 죗값을 치를 시간이야. 강만수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그에게는 마치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고 그 뒤로 휠체어를 탄 순남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은 순남의 얼굴은 배신감과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벽뿐이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다 오해예요. 조카놈이 말을 이상하게. 강만수가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찰나였습니다.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있던 순남이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뇌진탕 후유증으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49년 묵은 어미의 분노가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순남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강만수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사무실의 무거운 정적을 깼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새끼를 팔아먹고 49년 동안 나를 속여? 내가 사람이냐? 내가 사람이야. 지팡이가 부러질 듯 내리꽂혔습니다. 강만수는 바닥을 기며 요리조리 피했지만 자식을 잃고 반평생을 지옥에서 산 어미의 매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남의 눈에서 핏발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가족에게 난도질당한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남편 죽고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우리 민우 굶을 때도 도련님 밥상은 챙겨줬는데, 어떻게 내 조카를 고작 500달러에 팔아? 순남의 목소리가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기력이 다한 순남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자 데이비드가 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만수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그는 바닥에 떨어진 10억 원짜리 수표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상황 파악을 끝낸 듯
도끼 어린 눈으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어차피 들킨 마당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수치심은 사라지고 뻔뻔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내가 팔았다. 돈이 없는데 어떡해? 빚쟁이들이 칼 들고 쫓아오는데 다 같이 굶어 죽어. 그래서 어쩔 건데? 강만수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법을 조금 안다는 얄팍한 지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49년 전 일이야. 유괴죄 공소시효 지난 지가 언젠데. 법대로 해봐. 난 처벌 못 받아. 기껏해야 도덕적으로 비난 좀 받겠지. 감옥은 절대 못 가. 변호사님도 계시니 잘 아시겠네. 공소시효 지난 사건은 기소도 못한다는 거. 그는 비릿하게 웃으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쥐새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추악한 모습을 지켜보던 데이비드가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만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법대로? 그래, 당신이 좋아하는 법대로 해보자. 데이비드는 옆에 서 있던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가 검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강만수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49년 전 유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죠. 하지만 강만수 씨, 당신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당신은 방금 내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면서 아주 치명적인 현재 진행형 범죄를 저질렀거든.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저승사자의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미수. 당신은 거짓말로 자신을 은인이라 속여 나에게서 10억 원을 편취하려 했어. 그 생생한 육성이 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사기. 미수? 사기 금액이 5억 이상이면 가중 처벌받는 거 알지? 10억이면 징역 5년은 기본이야. 그리고 둘째, 데이비드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구두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강만수가 작성했던 보상금 수령 위임장과 성년 의견인 신청서 사본이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횡령 모의.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인감도장을 훔치고 보상금 20억을 가로채려 했더군. 이것도 아주 질이 나쁜 범죄야. 판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가족 등쳐먹는 폐륜 범죄야. 강만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과거의 죄는 피했을지 몰라도 현재의 탐욕이 그를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10억 원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았다면, 20억 원이라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단죄였습니다. 아니야. 조카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받아오. 우리 핏줄이잖아. 응. 내가 내 삼촌이잖아. 형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강만수는 데이비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비는 추악한 몰골만 남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더럽다는 듯 다리를 털어냈습니다. 핏줄? 당신이 내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고 나를 팔아넘긴 순간 우린 남남이 됐어. 아니, 원수가 됐지. 데이비드는 경찰에게 손짓했습니다.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제 전 재산을 써서라도 최고 형량을 받게 할 겁니다. 경찰이 강만수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강만수의 양손에 은팔찌 같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49년 동안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안 돼. 이거 나 억울해. 형수님, 제발 살려줘요. 내가 잘못했어. 강만수는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찰 2명에게 양팔이 들린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내뱉은 말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으악, 내 돈 10억? 그거 내 거야. 마지막까지 돈을 부르짖는 그의 추한 목소리가 끊기자 사무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순남은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49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평생을 미워할 대상조차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아들에 대한 미안함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데이비드가 걱정스런 얼굴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남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지문 없는 손가락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징글징글한 악연이 이제야 끝났어.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억울함과 고통을 씻어내리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어머니를 말없이 아주 꽉 안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는 49년 전 맡았던 그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3월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 위로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3월의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뜨거웠던 여름의 태양마저 한풀 꺾였습니다. 계절이 2번이나 바뀌어 어느덧 세상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든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둘러싼 지루한 법적 분쟁과 소송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순남이 목숨을 걸고 지키던 그 낡은 집터와 주변의 폐허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담하고 예쁜 공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데이비드 킴, 아니 아들 민우가 어머니의 49년 기다림을 기려 사비를 털어 짓고 동네 주민들에게 기증한 기다림 공원이었습니다. 따사로운 오후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 벤치,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순남과 편안한 니트 차림의 민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은행잎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튜브형 핸드크림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달콤한 향기가 가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손 이리 줘보세요. 순남은 부끄러운 듯 거칠고 투박한 손을 등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아이고, 괜찮다니까. 다 늙은 손에 뭘 바른다고 그래. 아깝게 시리. 가만히 계셔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손은 보습을 아주 잘 해줘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잖아요. 안 그러면 또 갈라져서 피나요.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억지로 잡아당겼습니다. 49년 동안 전단지를 인쇄하고 그 거친 시멘트 담벼락에 풀칠해 붙이느라 지문이 닳고 달아 반들반들해진 손. 이제는 더 이상 차가운 벽을 문지르지 않아도 되지만 한번 사라진 지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 매끄러운 손가락 마디마디에 정성껏 크림을 발랐습니다. 하얀 크림이 어머니의 메마른 손등에 스며들자 민우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목이 메어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평생 이 고생만 하시고 제 손에 있는 지문이라도 떼어드리고 싶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순남은 빙그레 웃으며 크림이 발려 미끌미끌한 손으로 아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문 없는 손가락으로 아들의 오른팔에 있는 붉은 화상 흉터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괜찮다. 내가 살아서 내 옆에 돌아왔는데 지문 그까짓 게 무슨 대수냐?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지문 아니냐? 네. 내가 내 옆에 떡하니 있는데 주민등록증 지문 같은 거 없어도 된다. 동네 사람들이 다 회장님 어머니라고 알아봐주고 인사해주는데 뭘 더 바라겠니?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 어머니의 따뜻한 해석에 민우의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돈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오해, 49년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원망이 어머니의 깊은 사랑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때 민우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순남이 눈을 가늘게 뜨고 액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49년 전 잃어버렸던 반쪽짜리 옥색 단추와 어머니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직접 썼던 빛바랜 전단지 조각이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깨진 단추와 찢어진 종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쓰레기 같은 조각들이었지만 액자 속에 담긴 그것들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거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깨졌던 단추도 이제야 제 짝을 찾았어요. 우리처럼요. 그래. 맞다. 이제 다 제자리를 찾았어. 내 새끼도 이 못난 어미도 이제야 다 만났구나. 순남은 액자를 가슴에 품고 아들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49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공원 한켠 예전 거실 기둥이 있던 자리에는 어린 묘목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모자의 행복을 축복하듯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순 있어도 어머니의 기다림은 살 수 없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끊으려던 자는 파멸했고 49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닳아버린 손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남 할머니와 민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49년을 버틴 건 집이 아니라 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깨진 옥색 단추가 제 짝을 찾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끊어진 인연도 언젠가는 다시 이어질 수 있겠지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을 울린 한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마음을 꼭 안아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손 한 번 꼭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